귀한 분 또 모셨습니다. 두 분이신데요. 김병주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소영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시고 더불어시민당의 기호는 5번. 네, 그래요.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두 분 보니까 12번, 21번 이렇게 돼 네. 있어서 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그때 뽑히셨구나. 예. 그것도 짐작을 하게 됩니다.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병주 후보님은 외교안보 전문가면서 또 예. 대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예, 제가 뉴스에서도 많이 뵀었는데 예. 소현 후보님은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동하시고 또 얼마 전에 이 태호군 네. 교통사고 관련해서 국민청원 또 주도하시고요. 네. 민주당 영입인재 12호시고 네. 예, 그래요. 두 분 모시고 오늘 또 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제가 뭐 그냥 네. 큰 타이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예. 두 분의 인사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후보님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2번 후보입니다. 저는 39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연합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직을 마치고 작년 4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 3호로 영입이 됐습니다. 안보 전문가, 한미동맹 전문가로 민주당에 영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로 2번으로 어려운 선거를 통해서 확정이 됐었죠. 근데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생기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제 파견을 가서 비례대표 12번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병주 후보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이소영 후보님. 네, 저는 13년 동안 항공사 승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이제 아들의 사고로 인해서 통학버스 관련 사고로 인해서 작년부터 국민청원부터 해서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로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을 같이 외치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민주당 영입인재 12호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나가게 되면서 지금은 더불어시민당 21번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하니까 또 이제 장하나 전 의원 생각도 네. 나고요. 예, 그분이 또 이제 19대 국회 네, 네, 맞습니다. 청년 비례대표로 들어왔었던 네. 기억도 납니다. 네, 두 분 아주 귀한 일들을 해오셨고요. 또 아주 직함들이 과거 걸어오신 족적들이 정말 빛나는 족적들이었는데 왜 정치를 하게 되셨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아이가 다니던 그 축구 클럽의 차량, 그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었는데요. 그 차량 사고로 인해서 문제점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어린이 보호 차량 스티커라고 붙여놓고 사실상 어린이 보호 의무가 없는 그냥 학원이 아닌 서비스 업종의 차량이었던 거예요. 노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경광등과 발판 등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고 무늬만 노란 버스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더 희생을 당해야 이렇게 시스템이 잡힐까. 이런 답답함과 또 제 아이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청원을 이제 유가족들과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 사실은 민원인 신분이었어요. 네. 태호 유찬이법 발의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과해달라 논의해달라고 민원인 신분으로 한 몇 개월간을 국회를 정치하는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같이 예. 외치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던 중에 이제 몇몇 가지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작년 정기국회 12월 10일 날 통과가 본회의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남은 아이들의 법안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 법안들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떠난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른 남아있는 아이들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던 중에 민주당 영입 제안을 받게 되었고요. 사실은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해서 제가 더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제 해야 될 남은 일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직접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거구나. 아, 네. 그래요. 네. 숙제가 다 끝난 게 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고민은 많이 했지만 하루 있다 걸렸어요. 아, 네. 영입 제안을 받으셨을 때 처음에 거절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다짐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저는 제가 왜 합니까라고 이제 소리를 냈지만 거절을 하면서 소리를 냈지만 마음속으로는 굳게 좀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 국회 들어가시면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일들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많고요. 근데 네. 어린이 안전이라고 해서 교통 안전뿐 아니라 그렇죠. 먹거리 안전, 또 예. 보육 환경 안전, 교육 안전, 그리고 아이들의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안전을 강조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네. 사회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 지켜주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병주 후보님 이제 그 시민당 비례대표 12번이시고 문재인 정부의 첫 대장 예. 승진자시고. 예. 근데 사실 군하고 예. 그 민주당 정부하고는 좀 예. 상극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좀 훌륭한 분이신데 또 문재인 정부의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또 나오시게 되셨고 또 여러 가지 화제를 또 많이 또 예. 만드셨단 말이죠. 예. 어떻게 이게 정치를 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사회자님 말씀한 문재인 정부와 군은 안보나 이런 군인은 상극이란 거는 예. 좀 잘못 알려진 아, 겁니다. 그래요?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가장 군을 아끼고 군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서 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군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이 예. 잘 안 알려지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꿈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네.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네. 거기에 추가해서 좀 더 강한 나라가 돼서 남북 통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꿈이죠. 네. 그래서 저는 39년 동안 오로지 국가 안위만 생각하면서 국가와 국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일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역 후에도 사실은 저는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제안이 오더라고요. 예. 와서 일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걸 거절하고 예. 제가 계속 저희 꿈을 펼쳐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 그 손자병법, 김병주 대장의 손자병법 이런 과목을 가지고 예. 국방TV나 예. SBS, MBC 방송에서 네. 인문학 특강을 통해서 전략을 저의 전략이나 네. 지혜를 공유하고 예. 또 그러면서 안보의 중요성 또 안보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 차제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여러 번 아주 제의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진정 어리게 상고초려하고 네. 나중에 이해찬 대표님까지 말씀을 하시고 네. 간곡히 같이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같이 하자는 간곡한 말씀에 저 마음이 움직여져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또 정치를 하더라도 네. 저는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것이 국방력이 강하려면은 실제 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네. 힘없는 평화는 사상 누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을 바탕으로 해야 평화도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같이 했고 앞으로 이런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려면 국방력이 강해져야 되는데 국방력이 강한 것은 군인이나 국방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렇죠. 정치 예.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네. 국회에서
법과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민주당에서 제의 왔을 때 여러 고민 끝에 이걸 통해서 좀 더 그걸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네. 이제 국회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또 예. 4년 동안에 뭐 예. 로드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국회는 사실 저는 강한 국방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법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군의 위상을 높이는 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우리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네. 모든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안보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해서 포괄 안보로 가야 되겠다는 것도 얘기했죠. 예를 들면은 그동안 국방은 전쟁 났을 때 나지 않도록 하고 지키는 건데 평시 안전까지도 확장해야 되겠다. 그렇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라든가 재재난 또는 테러, 사이버 공격, 지진 이런 거에서도 국가 총력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비상기획 업무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특히 우리 장병들의 복지가 많이 향상은 됐지만은 사회에 비해서는 아직도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병들 복지 향상하는 여건이나 법과 제도, 예산도 반영을 하고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기 현대에서는 꼭 예. 군사적 역할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아, 그럼요. 예, 뭐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이 군끼리 충돌하는 그 차원에서만 군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분야, 특히 이제 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군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예.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공동 국방 비전을 예. 발표했습니다. 예. 어떤 그 국방 비전이 있는 건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국방위원장 하시던 분하고 저하고 예. 공동 안보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 안보 공약의 대부분은 사실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당시에 발전시켰던 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를 했습니다. 네네. 제가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 이 안보 공약을 같이 발전을 시켰는데 그때는 이제 세계 5대 군사 강국을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강화가 돼야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첨단화하고 정예하고 이렇게 우기 체계를 해서 하겠다는 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추가적으로 했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포괄 안보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서 국가 비상 체계를 좀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안을 해서 공약으로 발전을 했고 앞으로 제가 만약에 국회로 들어간다면은 다시 시민당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되겠지만은 민주당으로 복귀하잖아요. 그렇죠. 복귀해서 이 공약을 실질적으로 말로 하는 공약이 아니라 4년 동안 줄기차게 해서 이걸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 전쟁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것 플러스 평상시 국민의 안전까지도 안보의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국민들이 평시든 전시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풍성해지겠습니다. 예. 이런 국방 비전과 관련해서 말이죠. 자, 이소연 후보님, 그 저기 정치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이렇게 동참하게 되셨는지 이 사건이 그 계기가 됐었습니까? 교통사고 사건이? 저는 작년 5월 그 사고 이후로 이런 단체가 있는지 사실 잘 몰랐고요. 저도 이제 워킹맘으로 아이 하나 키우면서 이제 비행을 하면서 되게 바쁘게 그냥 현실에만 좀 사실 바빴었죠. 그래서 이제 정치라던가 이런 시민단체 활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많이 무지했습니다. 제가 제일 반성하는 부분이 그거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사고 이후로 어쩔 줄 몰라 할 때 문제점을 제기는 했으나 어떻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이 사회에 나라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를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곳이 정치하는 엄마들 네. 단체였고요. 예.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하나 전 의원님께서 국회 임기가 끝나고 나오셔가지고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정치 그렇게 정치라 하면 사실은 조금 멀게 보잖아요. 네, 그 네, 일반 사람들은 멀리 느껴지고 조금 깊이 하는 현상도 있고요. 그런데 전 의원님께서 같이 공고를 내셨다고 해요. 같이 엄마들 정말 평범한 엄마들이 모여 정치할 사람들. 네. 예. 그래서 같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비영리 단체로 운영을 해오면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2,000명 가까이 회원 수도 조금 늘고 어느 그 국회나 저희가 흔히 아는 국회나 뭐 정치적으로 뭐 정당들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엄마들이 겪고 있는 보육이나 교육이나 그런 환경이나 안전이나 아이들 먹거리나 네. 사실상 유치원 3법, 급식법 전부 여기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은 국회였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국회도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실생활들을 조금 그 문제점들을 잡아내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는 목소리를 내는 곳이 정치하는 엄마들이고요. 여기는 엄마들이라는 그 말이 이제 여성의 엄마만 뜻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육아를 하고 보육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상관없이 활동가들 모두 언니라는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언니? 네네. 그래요? 실질적으로 저희 남편도 이제 정치하는 엄마도 활동가인데 저도 이제 언니가 되는 거예요. 호칭을 그렇게 쓰고 서로 평등하게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문제점 제기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같이 단톡방 같은 데서 매일매일 지금 옆에서 일어나는 환경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매일 공유하고 매일 또 의논도 하고요. 그렇게 활발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으로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사회에 목소리 내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네. 네. 그래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태호 유찬이법의 발의를 이끌어내셨어요. 네. 또 민식이 하준이법 이 국가 통과되기 국회에 네. 통해서 통과되기까지 많은 힘을 보태셨는데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죠. 네, 네. 그건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법안들이 많았지만 이제 대표적인 5가지 법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통과된 법안들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고. 민식이법은 다들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네. 일어난 사고로 9살 민식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속도 줄이고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아요. 아이들 네. 학교 앞이지만 예. 그래서 신호등 설치하고 CCTV 단속 카메라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 금지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조금 일단 체계를 갖추자. 그리고 과속 방지 턱을 설치를 해서 네. 예, 그 속도를 줄이게끔 자연적으로 줄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하준이법 같은 경우는 그 하준이가 경사진 미세하게 경사진 그런 주차장에서 네. 이렇게 파킹이 안 되어 있던 차가 굴러 내려와서 예, 예. 치여서 이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뜨게 아이고. 되었는데요. 예, 예. 주차 시에 파킹하는 건 당연하고 고인목 설치하자라는 거 그리고 이게 미세하게 있는 경사로지만 거기에 대한 문구를 하나 캠페인처럼 여기 뭐 미끄러짐 방지 주의하세요 이런 문구 정도 있으면 사실상 한 번은 더 신경을 쓰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한 채로 이제 신경을 잘 못 썼을 때 이러한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그걸 방지하자는 뜻에서 주차장 내에서 고인목 설치하자는 그런 법인데 네. 그 법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게 없는 줄 몰랐어요, 사실. 네, 그런 법이 없는 너무 줄 상식적인 건데 예. 그런 이제 곳곳들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막아보자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게 이제 한 3년까지도 걸린 하준이법이에요. 예, 그래서 예.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통과를 했고요. 이제 뭐 남은 법안이 21대 네. 국회에 가가지고 이 법들 네. 이제 그 반대를 해서 그 통과가 못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저기 국회에서 부성의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수영 후보님을 이렇게 그 영입하신 걸 보면은 네. 이 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네, 네. 왜 이게 안 돼요? 제가 겪은 국회는 그랬어요. 제가 국회에 와서 요구를 할 때 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어쨌든 호의적으로 받아주셨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만들어져야 되는 법안이다.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유한국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논의를 못한다는 답변을 저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후보가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이 법을 반대했다기보다 사실상 말씀으로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법이다라고 하시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논의를 못해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듣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이게 그 당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 시기와 저희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이 이렇게 맞물렸어요. 그래서 이 법안들을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반대하는 입장인 자유한국당이 논의의 자리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민생 법안들 그리고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었거든요. 유사한 사고들이. 그래서 좀 제발 해달라고 정말 저희가 울고불고 무릎까지 꿇었던 이유는 이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간절했습니다. 야 당리당략이었군요, 말이에요. 네. 당리당략. 저희 그 시민당의 우리 30명 후보들은 네. 각 분야의 예. 전문가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 중소상인협회 대표도 있고 저같이 안보 분야 대표분도 그렇습니다. 있고 예. 환경 분야도 있고 얘기를 해보면은 월요일엔 각 분야의 그 언론개혁 분야의 예, 정필 언론 후보 전문도 나오셨어요. 있고 예. 그 사법계도 있고 네. 또 김홍걸 그 같은 후보는 또 통일 분야 전문가도 그렇습니다. 있고 하는데 예. 이런 절실한 법들이 사실 많이 안 돼. 진도가 안 나가고 그랬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국회로 가게 되면은 이 좀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일하는 문화. 그야말로 국회가 우리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곳곳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를 만들자라고 다짐을 몇 번 했습니다. 이런 이소연 후보자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사실 20대 국회에는 알다시피 극한 대립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네. 별로 국회가 많이 일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희는 21대 가면은 서로 상생하고 네. 여야가 상생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진짜 국민들을 위한 이런 국회를 만들자는 그를 다짐을 하곤 합니다. 네. 예. 아니 그 더불어민주당이 상상할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데 예. 상대당이 뭐 예, 워낙에 그렇습니다. 그 네. 두세 개 나오고 뭐 하여간 예. 당리당략만 앞세우니까 예. 아니 이 법이 무슨 우리 저 민식이 하준이법은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태호 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네. 이런 법안이 도대체 무슨 그렇죠. 정치적인 예. 공방거리라고 예. 이거를 시간이 없다고 그럼요. 이게 말이 정말로 됩니까?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려면 이런 민생 법안들 저희가 진짜 시민들이 국민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런 네. 민생 법안들이 먼저 좀 그렇습니다. 들여다봐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너무나 또 화가 나고요. 그래서 어느 당보다도 사실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이 뭔지를 가장 잘 아는 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가면은 진짜로 우리 국민들과 네. 시민들이 필요한 네. 그 절실한 그런 법들부터 네.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김병주 후보님, 예.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 예. 추구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이 무슨 맥락의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예. 힘을 통한 평화는 말 그 자체로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아, 그래요? 평화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키고 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이 없다 그러면은 예. 평화를 못 지키죠. 그렇죠. 그리고 예. 평화도 만들어 못 갑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힘이 강하면은 네. 어느 나라도 넘볼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약하면은 많은 나라들이 그렇죠. 북한을 비롯해서 넘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죠.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 가장 기준은 뭔가 하면은 국방에 대한 투자 예산입니다. 투자 예산을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40조 원 내서 지금 올해는 50조까지 증강했죠. 네네. 매년 한 7.5%씩 증강하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역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4.5, 5.5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투자를 해서 네. 무기를 증강시키고 있죠. 그래서 3년 전에는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11위였습니다. 근데 올 연초 1월 달에 7위에서 3월 달에는 6위로 향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힘을 증가가 되니까 사실 우리 남북한의 그 평화의 물꼬도 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데 사실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을 문재인 정부는 공고히 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예,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저 예. 문재인 대통령 이번 방역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뭐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하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대단히 그 연합 전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이 공고합니다.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자체 국방력을 키우는 거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해서 연합 전비 태세를 높이는 것. 그 바탕 위에 예.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 힘을 통한 평화 추구를 예. 저쪽 땅에선 다른 맥락으로 예. 우리도 저 핵을 보유하자. 예. 핵무장을 하자.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펼 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90%가 수출입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만약에 핵을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북한 이상으로 경제 제재가 들어오겠죠. 예를 들면 경제 제재가 들어오면 우리 경제가 거의 무너집니다. 완전히 한다면은. 네네. 그래서 그거는 거의 현실성이 없고 네.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확장 억제 정책입니다. 확장 억제 그거는 정책. 미국하고 예. 같이 해서 예. 북한의 핵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예전에 보면 해구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장 억제 정책으로 우리가 핵을 개발 안 하더라도 네네. 그와 유사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쓰고 있죠. 네. 예, 예. 이 수구 언론들은 예. 계속해서 그 한미 동맹이 그 금이 갔다, 예. 균열됐다. 예. 그리고 어떻게든 기회만 보면 조금만 좀 이상한 시그널만 나오면 예.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한미 동맹 이 말하자면은 이제 위기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펴고 있는데 우리 김병주 후보님 보시기엔 전혀 그렇지 않다. 예, 한미동맹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고합니다. 제가 불과 1년 전에 네.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죠. 그렇죠. 그때 사령관은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고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면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때 사령관 브룩스하고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호영 호재하면서 네네. 그렇게 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했습니다. 호영 호재한다는 의미는 허심탄회하게 모든 얘기를 하면서 네. 풀어간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우리 참모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미 간에 공고히 하면서 연합 전비 태세 능력이나 이런 걸 향상시키고 있죠. 단지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가 많은 국민들이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데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네. 하나는 뭔가 하면은 2년 반 전만 해도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할 때 아주 한반도가 긴장됐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서 근 한 7, 8년을 긴장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한미 간에 이슈될 게 하나도 별로 없습니다. 똑같이 이제 북한에 대한 강한 스탠스를 취하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가 평화의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많은 이슈가 있었죠. 네네. 미국과 협조해야 되는. 네네. 그래서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 이슈는 처음에는 각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걸 조율해 가죠. 예. 근데 초기에 이견이 있는 그런 것들이 학대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합의돼 간 거고 두 번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네. 미국 우선 정책을 썼잖아요. 네네네. 그 전까지만 해도 걸프전 이후에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가 돼서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투자도 하고 경찰 국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미국 우선 정책을 쓰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에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이든 유럽의 많은 나라에게도 일본에게도 방위비 분담금을 4배 이상 요구했고 네. 유럽에도 그의 상한 방위비 증강을 요구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미 간에 마치 동맹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현재 잘 풀어가고 공부합니다. 예. 아, 우리 이소연 후보님. 참 이게 너무 참담한 그런 시간을 또 겪어오시면서 더욱 단단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선거도 있으면서 또 세월호 참사 또 네. 6주기입니다. 네. 세월호 가족을 위해서도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그런 기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심정을 뒤늦게나마 너무 제가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어린이 안전을 외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대응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체계가 다 무너져서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이 계속 가고 유가족들의 말입니다. 그 심정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응 체계들을 마련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안전 관련 부처를 마련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뭐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고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이렇게 몇 년을 진짜 한 가지 법안 가지고 몇 년을 끌 게 아니라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혹시 빈자리, 빈 구멍이 있었다면 그걸 메꿔 넣을 수 있게끔 그런 체계적으로 조금 그 법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네,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그 절박함으로 저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국회에서 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또 직업도 이 교통업계에 계시고 또 이런 큰 사건에 또 이 연관된 키워드가 또 교통이고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장치, 특히 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실 것 같고, 안전 분야에 또 이렇게 큰 전문성과 또 진정성을 가지시고 이제 일을 하시게 되실 텐데 그 개인적으로 좀 만들고 싶은 법이 있으시다면 우리 앞서서 어린이들 아직 입법되지 못했던 것들 외에 또 해보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그 법안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제가 사실은 국회 가서 마저 하겠다라기보다는요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임시국회가 열려요. 5월까지 임기가 아직 남았고요. 그렇죠. 아직 지금 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 없다는 사람들 이제 시간 남아 돌아요. 한 2달.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꼭 반드시 올해 이번 20대 국회 내에는 반드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해주셔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통, 보육, 교육, 아이들 환경까지 먹거리 환경까지 다 체계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서 제가 제일 조금 답답했던 게 학원인 줄 알고 학원 교육청 쪽으로 이제 사고 이후에 이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왜 얘는 어린이가 보호받을 수 없는 어린이 보호 차량이냐고 했을 때 교육청으로 연락을 해도 이소관이 아닌 거예요. 왜냐? 체육시설이 학원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연락해야 되냐면 서비스 업계 그냥 여기는 일종의 개인 사업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 보호 차량이 이용되는 곳이 학원뿐 아니라 뭐 유치원, 학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근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뭐 유치원 교육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근데 거기서 그럼 어린이집은 저기 보건복지부인가? 네, 그럴 거예요, 보건복지부로 아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차들은 경찰청 소속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고 발생했을 때 정말 우왕좌왕하다가 정말 한 달이 정말 다 갔었거든요. 저희가 직접 유가족들이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유가족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청에서 이제 관할한다 그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갔더니 한 분 계세요. 경찰청에. 그러니까 관할 담당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찰관 한 분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담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단속도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예, 인력 부족으로 단속도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현재 몇 대의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다니고 있는지 예, 그것도 조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어린이 안전 관련 부처를 조금 신설하고 싶습니다. 네. 어린이 안전 네. 부처 신설. 아까도 말씀하신 네, 거였는데 네. 아 그래요. 예전에 뭐 국민안전처 이런 거 하나 만들었는데 또 없어졌어요. 예, 없어진 이유가 뭐 조용히. 합리적입니다. 네, 네. 예, 뭐 그냥 이름뿐인 국민안전처였으니까요. 네, 예. 네, 이렇게 절실하고 절박함을 가지고 그런 뭐 부처가 신설이 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저도 그 통합 부분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네.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예.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네. 그런 이제 시스템이 좀 만들어진다면 정말 없어진 그 부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이름만 문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에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관계 인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정말 움직이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예. 끝번호까지 다 절실하네요. 가셨으면 전 아이, 좋겠는데. 그럼요. 아니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네. 또 그 네. 철학이 너무 우리 국민들에게 예. 필요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엉뚱한 당적 의석 다 빼가지고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특히 이소연 후보님은 네. 다음 달에 그 지금 임신을 하고 계셔서 다음 달에 그 출산이 예정되어 그러시구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영입되고 나서 처음에는 지역구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시구나. 혹시 지역구에서 하면 아유. 많은 힘이 들잖아요. 이건 뭐. 그래서 네. 비례 후보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지역구 나갈 거라고. 저희도 지금 더불어시민당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예. 아이고. 저 이소연 그 후보님 뭐 어차피 이제 뭐 정치 무대에 발을 네. 디디셨으니까 네. 또 논평 코멘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또 계속 정치 활동을 하신다면 말이죠. 네. 그 세월호 관련해서 네. 차명진 후보의 네. 망언. 이건 뭐 제가 인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망언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네. 정말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예,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한 분의 그 망언 뿐 아니라 여러 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에서도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정말 충격적이고 저도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네. 공감을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공감 못하는 사람들 네. 중에서 중증은 이제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네, 좀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그 양반하고 방송도 같이 했었지만은 네. 좀 형님은 좀 아프신 분이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그래서 세월호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 망언을 한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퇴출이 됐잖아요. 네. 네. 예. 다시 또 기어 들어와? 이야 이게 도대체 이 당은 도대체 어떤 당인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안타까워요. 너무 네. 너무 안타까워요. 예. 네, 이소연 후보님 좀 더 세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김병준 예, 후보님, 예, 예. 그 손자병법 전문가 예, 이렇게 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손자병법에 따른 선거 전략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더불어시민당 어떻게든 좀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손자병법은 2,5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는 전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끼리 최고의 경쟁 상태가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선거와 선거의 경쟁도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은 형세절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형과 세와 절을 잘해야 네.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 네네. 형이란 것은 독수리가 예를 들면은 사냥을 할 때 상공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편 상태가 형이고 네. 그다음 어떤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 쏜살같이 내리꽂잖아요. 그게 세고 네. 그다음 급소를 탁 낚아채는 게 절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 큰 물을 받아놓은 상태가 이 형이고 네. 그걸 한꺼번에 탁 터뜨렸을 때 엄청난 세력이 되잖아요. 그게 세고 절은 이제 핵심적인 거를 딱
하는 것이죠. 네. 선거도 저는 형세절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제 뭐 총칼이 없는 왜냐하면 선거판에서. 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민주나 진보 진영에서 세를 모아줘야 됩니다. 아무리 그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네. 한꺼번에 탁 터뜨려야 큰 세력이 돼서 힘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일부만 터뜨리면은 찔끔찔끔 물을 흘리면 아무런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국이 좀 보수와 진보 진영과 우리 민주 진영에 약간 분열되는 현상이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세가 안 이루어져서 큰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더불어 시민당에 세를 모아주면은 더불어 시민당의 승리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보장하게 되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한 3년 동안 아주 여러 가지를 개혁을 하고 잘 했지 않습니까? 이걸 2년 동안 완성을 지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분열이 되고 이번 총선에서 세가 안 모아지면은 2년 성공 보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형과 세가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유권자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그 더불어 시민당에 세를 좀 모아주면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번에도 많은 인원들이 당선이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합니다. 그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열린민주당하고 지금 뭐 사실 경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인데 말이죠.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글쎄요, 저는 지금은 되게 위협적이죠. 왜냐하면은 그 먼저 선점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데 이제 더불어 시민당이 큰 세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그동안은 좀 많은 유권자분이 좀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불어 민주당이 만든 합법적이고 많은 당원들이 만든 비례정당이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열린민주당이 막 이렇게 하니까 좀 혼돈스러워했죠. 이제 제가 오늘 또 그 광주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제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더불어 시민당으로 세가 막 모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분들이 이러한 그들을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더불어 민주당에 영입이 됐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안보 정책도 같이 했었고 또 강원도 선대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성공을 위해서도 많이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세 분의 후보의 후원회장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당으로 파견이 나오니까 선거법 때문에 제대로 그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되게 파당이 되니까. 그 아쉬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80만 투표를 통해서 비례정당, 연합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정치 세계에 보면 양보가 잘 안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0석이나 앞에 소수 정당이나 시민단체 양보하고 그런 게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그럼요. 그걸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앞번호부터 받고 싶었죠. 그렇지만은 희망을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시민당 이 구성, 그 순번 구성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더불어시민당을 위성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짠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가 아닌 분들로 해가지고 사실은 뭐 정의당 등 이런 여러 그 원내 진입이 필요한 그런 정당들에게 그 뭐 말하자면 드리겠다. 우리가 저 기득권을 내놓겠다. 이런 어떤 선언인데 이 언론들이 이걸 주목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희 그 비례대표 20명도 처음에는 어렵게 더불어민주당에서
2단계 투표를 글쎄 거쳐서 말이에요. 됐잖아요. 알죠. 그럼 앞번호를 받고 싶었는데 예. 좀 11번부터 받게 되니까 되게 서운했죠. 그런데 막상 시민당으로 가서 예. 앞에 10분을 보니까 면면을 보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네. 그 앞에 10분들은 9분이 이제 소수 정당의 대표고 나머지 8분은 시민 단체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 예. 시민 단체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추천된 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20명 중에 공백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협회라든가 뭐 여러 이런 예. 언론이라든가 그런 대표분들이 와 있고 네. 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애썼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당선 후에도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할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분들이 시민당에 찍어준 10분을 사표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10분 1번부터 10번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니까 사실은 30개 분야의 그 각 분야 시민의 대표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저희 더불어 시민당을 지지해 주시고 아주 몰표해서 세력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정필모 그 대표께서도 네. 8번이시죠? 네. 더불어시민당 예, 그렇습니다.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 한 두 분은 그 타당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네. 예. 그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고 예. 나머지 8분과 예. 그 뒤는 다 이제 예,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예. 우리 비례대표들이니까 예. 그분들은 다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네. 더불어민주당으로 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취지를 진짜 잘 살려내려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미래한국당하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네, 걸 보여주기 위성정당 위해 아니다. 그렇죠. 정말 자기 그리고- 살을 도려냈어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민주당원 내에서도 이제 1번에서 10번 민주당도 아닌데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도 아닌데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수정당 2분 빼고는 다 민주당으로 저희가 같이 갈 예정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던 거는 처음에 저한테 영입 제안을 주셨을 때.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상 어느 분야의 안전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평범한 엄마가 그냥 절실함을 가지고 진실되게 요구를 해왔던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던 건데 네. 그런 부분을 봐주셔서 저한테 제 영입 제안을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되게 감사했고 제가 뭐 국회에 들어오던 아니던 되게 감사한 부분이었는데 또 이번에도 사실상 민주당 비례들이 11번부터 받으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저희도 서운한 감에 조금 이게 내부에서 소리가 조금 있었어요. 1번에서 10번까지 꼭 줘야 되냐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확고하게 이해찬 대표님께서 그걸 끌고 가셨고 1번에서 10번 시민들을 진짜 직접 민주주의를 해보고자 시민들을 모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굽히지 않으셨다는 게 단지 민주당을 위해서 자리 한석 더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런 분들을 정말 앞으로 내세워 줄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네. 비례대표와 이번에 준 연동제를 가장 잘 그 의미를 살린 것이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네네네. 비례대표를 한 취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그 각 분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죠. 네네네. 현재 더불어시민당처럼 각 분야의 대표가 모여 있는 당도 없습니다. 비례당 중에. 네. 그다음 두 번째 준연동제 비례대회는 소수 정당 네. 또는 소수 시민단체들을 정치에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취지를 잘 살렸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저희 시민당에서는 민주당과 같이 광주에서 공동 민주당과 시민당 선대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도 확실히 선을 긋더라고요. 더불어시민당만이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다. 그리고 일부 정당에서 선거가 끝나면은 뭐 민주당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절대 받지 않는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어떻게 자기의 권리
그 사익을 위해서 하다가 들어오는 거는 안 된다. 정치적인 도리가 아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네. 오늘 확실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합법적인 또 당원들의 80만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당은 네.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네. 여러분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힘을 볼뼈를 좀 몰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예. 그 새는 두 날개로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만 나오셨는데 예. 그 많은 후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아, 이 사람을 봐서도 예. 더불어시민당 찍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예. 하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 두 많죠. 분이. 예. 예. 우리 김병주 후보님하고 이소연 후보님은 충분히 저희가 또 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예. 어떤 뭐 각각 한 분씩 예. 추천하실 만한 후보가 예를 있으면 들면은 말씀해 주시죠. 3번 더불어민주당에 3번으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은 예, 13번이 됐죠. 3번이죠. 이수진 후보님 같은 아, 경우는 노동 전문가. 노동계 전문가입니다. 예, 예, 그분은 노동계 전문가 대표로 인정을 받아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네. 민주당에 받아들여서 그러셨죠.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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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돼야 국회로 들어가야 노동계의 목소리가 들어가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법도 만들고 네. 제도도 향상되는 거죠. 네. 예, 저는 그런 분들이 30분 다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도 이수진 후보를 말씀해 예, 주셨고요. 예. 우리 저 이소연 후보님. 네, 저도 대장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30분이 다 제각각 다른 분야고요. 제각각 정말 그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절실함이 다릅니다. 근데 네. 다 모두 소중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비례 1번만 봐도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많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조금씩 이제 조금 조용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또 네. 어디선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국에 지금 비례대표 1번 신현영 후보님께서는 선거 운동보다 지금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 병원을 돌면서 예, 그 잦은 봉사하고 계시고요. 아, 그 비례대표 후보인데. 네, 네, 후보인데. 네, 예. 네. 뭐 선거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지금 선거 운동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극복이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직접 뛰고 계신 점 그런 것들을 보면 비례 1번만 보아도 더불어시민당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영입돼서 됐을 때 이소연 후보님이 11번으로 네. 비례대표가 확정이 됐는데 이쪽에 오면서 21번 돼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이소연 대표님 같이 국회로 모셔가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밤낮 없이 전투의지를 가지고 선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훌륭한 분이 예. 가야 어린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이소연 후보님까지 되시려면 득표율이 43% 정도 아이고야. 나와있죠. 그런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님 올 지지율이 56에서 네. 57 나왔잖아요. 그거와 일치만 돼도 네. 거의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국회의원으로.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예. 지지율이 네, 좀 네. 나오고 아, 그럼요. 네. 예,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원하는 분들은 더불어 시민당을 좀 지지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김병주 후보님하고 이소연 후보님 모시고 용터뷰 함께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으신지 또 마지막으로 당원과 지지층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힘을 통한 평화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를 만들어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꿈이면서도 만약에 국회로 보내주시면 21대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또한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하는 일을 저는 맡아서 했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불어 시민당을 지지해 주시면은 지지해 주시고 많은 후보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일당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년 됐는데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 추진력 있게 가려면은 우리 민주 진영이 분열되면 안 됩니다. 지금 표가 분열이 되면은 선거 후에는 더 분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추진력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더불어 시민당에 집중해 주십시오. 세를 모아 주십시오. 몰빵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은 항상 저는 국민과 함께 유권자와 함께 눈높이를 늘 같이 하면서 앞으로도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같이 아픔을 느끼면서 또 꿈을 같이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병주 후보님이셨습니다. 이소연 후보님. 네, 제가 사고로 아이를 잃고서 캐나다 멀리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위로와 응원을 해주시려고. 근데 캐나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어린이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이곳에 와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나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교육 환경 또 이런 환경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 우리가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정말 남들이 나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더불어 시민당의 진실함은 태호 엄마 이소연이 약속드립니다. 네. 더불어 시민당 꼭 뽑아주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예, 이 훌륭한 분들을 좀 훌륭한 순서대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치 현실이 좀 암담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시고 문재인 정부 첫 대장 승진자신 시민당 비례대표 12번 김병주 후보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동하셨고요. 태호 엄마이신 우리 이소현 후보님과 또 함께 했습니다. 시민당 비례대표 21번. 네, 알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정보가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두 분 보면 활짝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